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 알고 싶으시다면요. 네. 아마 병원에서 받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보다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는 헬스케어 앱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아, 확실히 요즘은 그렇죠. 네, 오늘날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그 성질이 변해버렸거든요. 과거에는 뭐 그저 텅 빈 위장이라는 연료통에 기름을 채워 넣는 아주 직관적인 행위였잖아요. 맞아요. 아주 단순한 생존의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식작은 막 건강 데이터부터 탄소 발자국, 또 윤리적 소비, 그리고 끝없는 의학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차하는 거대한 정보관제 센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씹고 삼키는 그 짧은 순간에도 사실 너무나 많은 계산이 개입하게 된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탐구할 문헌들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지난 60년간 인류의 식습관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그리고 2050년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식탁 앞에 앉아 있을지에 대한 방대한 분석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를 세우는 행위가 어쩌다 인구 고령화나 만성질환, 그리고 최첨단 기술과 얽히면서 약간 내가 누구인가를 대변하는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다이브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음식의 진화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복잡한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면요. 우선 우리가 흔히 쓰는 트렌드라는 단어와 시대를 완전히 재편하는 메가 트렌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 트렌드와 메가 트렌드요? 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1982년에 이 메가 트렌드라는 개념을 정의했는데요.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정확히 이 틀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트렌드가 단순히 유행하는 다이어트법 같은 거라면 메가 트렌드는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뜻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약간 비유하자면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특정 슈퍼푸드의 유행이 바다 표면에 있는 물결이라면 우리가 영양소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통제하려는 그 강박 자체는 거대한 해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음식의 역사도 이와 같거든요. 자료에 제시된 지난 150여 년간의 영양 진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해류의 방향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방향인가요? 1866년 무렵 인류의 식사는 철저하게 주식 위주였어요. 즉, 칼로리를 확보해서 아사하지 않으려는 그 생존의 영역이었죠. 그러다가 1938년을 기점으로 가공식품과 통조림이 지배하는 이른바 편리한 식품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1930년대면 한창 산업화가 정점에 달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사람들이 막 도시로 몰려들면서 그 불 앞에서 몇 시간씩 요리할 물리적인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이겠군요. 맞아요. 라이프 스타일의 구조적 변화가 식탁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영양과 건강이 핵심 의제로 등장합니다. 아, 그때부터군요. 네, 이때부터 사람들은 식품 라벨을 뒤집어보고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들었는지, 막 지방 함량은 몇 %인지를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2020년대를 넘어선 현재 우리는 단순한 신체적 건강을 넘어 심신의 행복과 환경적 조화까지 고려하는 이른바 웰빙의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와,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음식에 기대하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운영체제요? 네, 처음에는 그냥 기기 전압만 켜지면 만족했던 생존 모드 OS였다가 속도랑 효율을 극대화한 편의성 모드를 거쳐서 이제는 사용자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최적화해주는 프리미엄 웰빙 모드로 진화한 거잖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부모님 세대가 밥 한 공기를 대하시던 그 경건한 태도와 지금 여러분이 탄소 배출량이 적은 귀리우유를 고르면서 느끼는 감각이 얼마나 다른지 떠올려 보시면 이 OS 업그레이드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 운영체제 비유가 이 문헌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거대한 업그레이드가 단순히 인류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서, 즉
더 좋은 것을 먹고 싶다는 기호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유기농 마트에서 쇼핑하는 게 약간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처럼 보이니까 자본의 여의가 만든 결과물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문헌들은 훨씬 더 절박하고 생존과 직결된 이유를 지목합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격변과 그로 인한 질병의 습격입니다. 질병의 습격이요? 네,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2050년에 전 세계 인구는 9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중 60세 이상 인구가 20억 명을 넘고요. 100세 이상 인구만 300만 명을 돌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와, 100세 인구가 300만 명이요? 네, 중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억 명을 돌파했고요.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극단적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는 멀티에이징 시대에 내던져진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100세 인구가 300만 명이라 숫자로만 보면 인류가 엄청난 의학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병을 달고 사는 기간만 길어진 건가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자료들이 경고하는 핵심입니다. 수명은 분명 늘었지만 질병의 양상은 훨씬 더 치명적으로 변했거든요. 현재 전 세계에서 사망하는 사람 5명 중 3명이 만성질환 때문입니다. 5명 중 3명이요? 네. 게다가 전 세계 성인의 7%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경우 총 의료비의 86%가 만성질환에 쓰이고 있을 정도니까요. 세상의 86%요. 그 정도 수치라면 우리는 지금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거대한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베를린 세계보건 정상회의회 오가나이저인 간텐 교수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 우리의 나쁜 생활 습관을 수출하고 있다라고요. 선진국의 나쁜 생활 습관을요? 네, 선진국이 만들어낸 그 초가공식품과 활동량 없는 라이프스타일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글로벌 보건 위기를 자초했다는 분석이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뭔데요? 하루 중 단지 오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연간 320만 명이 사망한다는 통계입니다. 잠깐만요. 320만 명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막 흡연이나 음주도 아니고 그저 앉아있는 행위가 어떻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놀라우시죠? 네, 도대체 어떤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길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불과 몇 시간 만에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포단백질 리파에서 수치가 90%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지방분해 효소가 멈추는군요. 맞습니다. 이 효소가 작동을 멈추면 혈액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높아져요. 즉, 근육이 포도당을 태우지 못하고 혈당에 치솟는 상태가 일상화되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운동이 부족하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가 셧다운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칼로리 소모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몸의 스위치가 팍 꺼져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듣다 보니 문득 억울해지는데요. 현대의학은 막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유전자 가위를 쓰는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식탁 위에서 칼로리를 따지고 샐러드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병원에 가서 알약 하나 딱 처방받으면 이 모든 대사증후군이 해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현대의 만성질환은 메스나 약물로는 결코 완치될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약물로는 한계가 있다. 네. 이를 가장 완벽하게 입증한 것이 1948년에 시작된 의학계의 전설, 그 프레이밍엄 심혈관 질환 연구입니다. 그 유명한 프레밍엄 연구군요. 한 도시의 주민들을 수십 년간 끈질기게 추적 조사했다는 그 프로젝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프레미엄이라는 소도시 주민 수천 명의 혈압, 콜레스테롤, 식습관, 흡연 여부를 무려 3세대에 걸쳐서 추적한 방대한 역학조사죠. 3세대나요? 이 연구가 밝혀낸 가장 위대한 발견은 역설적이게도 병원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신 수술 기법이 아니라 비만을 억제하고 염분을 조절하고 금연하는 등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사례였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네요. 결국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그 철학적인 격언이 차가운 의학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켜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병원의 의사에서 마트의 진열대, 그리고 개인의 식탁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뜻인데,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과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문헌들은 이 지점에서 식품업계와 유통업계로 그 거대한 책임이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군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이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칼로리 낮은 음식이 아니라 내 대사 시스템을 망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신뢰를 원하죠. 그래서 네슬레 같은 글로벌 식품 기업들은 혁신을 거듭하며 자사의 정체성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변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이 갑자기 건강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것이 현재 식품업계의 과제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냉동식품 브랜드인 린퀴진의 사례를 보면 이들의 전략이 아주 영리합니다. 린퀴진이요? 네, 과거 다이어트 냉동식품은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 맛은 밍밍한 그저 칼로리만 제한한 음식이었습니다. 주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여성이 타겟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주요 타겟을 바쁘고 활동적이지만 건강을 챙기고 싶어하는 현대 남성으로 재설정했습니다. 오, 남성들을 냉동식품 시장의 건강식 타겟으로 삼았다.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보통 남성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면 배가 고플 거라는 편견 때문에 피하지 않나요? 바로 그 심리를 역이용한 겁니다. 이들은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과감히 지워버리고 퍼포먼스와 활력을 내세웠죠. 전략을 바꿨군요. 네, 제품 하나당 단백질 25g 이상 함유, 채소 포함 같은 스펙을 전면에 내세웠죠. 식품 공학적으로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백질 밀도를 높여서 포만감 호르몬을 자극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메뉴로 완전히 재설계한 겁니다. 와, 마케팅의 타겟팅뿐만 아니라 식품 공학 자체를 바꾼 거군요. 그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시니어 푸드 시장도 비슷하게 진화하고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예전에 노인식이라고 하면 막 씹기 편하게 다 갈아버린 형태 없는 유동식이나 밍밍한 환자식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영양가는 있을지 몰라도 먹는 즐거움은 완전히 포기한 형태였죠. 네, 전통적인 시니어 푸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재 50대, 60대는 강력한 구매력을 갖추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 세대거든요. 이들에게 과거의 환자식을 내밀면 철저히 외면받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즘 프리미엄 시니어 푸드는 특수 효소를 이용합니다. 고기나 채소의 원래 형태와 시각적인 매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숟가락으로 눌러도 부드럽게 으깨지는 수준으로 질감을 조절해요. 활력을 주는 맞춤형 식품으로 진화한 겁니다. 갈아 넣어서 건강한 선택지를 막 쏟아내고 있다면 정작 소비자인 우리는 어떨까요? 이 일상 속 수많은 선택지를 현대인들은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롭고도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글로벌화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91.2%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91%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대한 선택지를 통제하기 위해 스크린, 즉 디지털 헬스케어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헬스케어 앱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안드로이드에만 3만 개, iOS에는 4만 6천 개 이상의 헬스 앱이 존재하죠. 밀레니얼 세대의 유기농, 넌지에모 선호나 로아 스트랜드도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스마트워치로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걸음수를 체크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식욕에 대한 통제권을 스마트폰 앱에 완벽하게 아웃소싱하고 있는 셈이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먹는 행위가 이제 곧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는가가 개인의 삶을 구축하는 거죠. 정체성 그 자체라 되었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자료들은 아주 지독한 모순을 경고합니다. 바로 대형마트의 끝없는 진열대 앞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선택의 패러독스, 즉 혼란이죠. 선택의 패러독스요. 저 그거 완전 공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리얼 하나 사러 마트에 갔다가 정확히 20분 동안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20분이나요? 네, 이쪽을 보면 당뇨가 녹아서 안 될 것 같고 저쪽을 보면 막 환경 파괴 논란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고 결국 머리가 너무 아파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거든요. 더 건강해지려고 선택지가 늘어난 건데 결과적으로는 막 시험 망친 학생처럼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현대인이 매일 겪는 피로감입니다. 내가 고른 음식이 내 데이터에 완벽히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검열하게 되면서 불안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좀 꿰어보자면요. 우리 식탁 위에는 단순히 밥과 반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97억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 통계학적 지진, 또 2050년 70%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화, 만성질환이라는 보건 위기,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기술까지. 네, 모든 게 담겨 있죠. 이 거대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우리 밥상 위에 아주 꽉 응축되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해류 속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려면 개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료에서 조언하듯 유치원 때부터 소금과 당분을 조절하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요? 네,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식품업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미래의 식사가 철저하게 우리의 생체 데이터와 앱에 의해 완벽하게 계산되고 개인화된다면 어떨까요? 아주 완벽한 영양이 제공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과 늦은 밤에 조금은 몸에 안 좋더라도 막 왁자지껄 웃으면서 무계획적으로 나눠 먹던 그 피자 한 조각의 즐거움. 그 즐거움은 미래의 식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완벽한 영양이 과연 완벽한 행복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